딸이 죽고 싶다고 해서 내 노후자금 1억 원을 다 줬는데 돌아온 건 뭐였는지 아세요? 개발 닦던 수건이었습니다. 딸은 제게 냄새 난다며 향수를 뿌려댔고 1억을 챙긴 뒤엔 이제 남처럼 살자며 문전박대하더군요. 빗속에 쫓겨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집에서 공짜로 살고 있는 저 남들을 쫓아내겠다고요. 과연 제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참교육했을까요? 상상도 못할 통쾌한 반전이 기다립니다.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드릴 제 복수극.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제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때가 낀 것처럼 거칠어요. 평생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생선 내장을 다듬으며 살아온 훈장이죠. 사람들은 이 손에서 나는 냄새를 돈 냄새라고도 하고 삶의 냄새라고도 하지만 정작 제 딸 자식에게는 그저 지우고 싶은 악취일 뿐인가 봅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부터 시장에 들러 가장 싱싱한 제철 꽃게와 딸아이가 좋아하는 명란젓을 챙겨들고 서울 동작구에 있는 딸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우리가 덜 먹고 덜 입어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장만해준 번듯한 아파트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익숙한 비린내가 제 몸을 따라 현관 안으로 훅 끼쳐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거실에 있던 딸 민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려나왔어요. 반가워서가 아니었어요. 아이 손에는 섬유 탈취제가 들려 있었고 거실 한편에 서 있는 공기청정기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붉은 불을 번쩍이며 윙윙거리는 굉음을 내기 시작했으니까요. 민지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코를 막았어요. 엄마, 또 시장 갔다 왔어? 내가 김치나 젓갈 같은 거 제발 좀 싸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이 냄새가 거실 소파 가죽에 배면 냄새가 빠지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 비싼 이태리 가죽 소파가 순식간에 노량진 좌판이 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진짜 빈티나게 왜 자꾸 이래.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빈티라는 말이 제 가슴을 쿡 찌르더군요. 제 손에 들린 반찬통은 딸을 먹이고 싶은 어미의 마음이었지만 딸에게는 그저 집안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오물덩어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민지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어요. 화장대 앞에는 제가 평생 벌어도 못 살 것 같은 명품, 화장품들이 즐비했고 옷걸이에는 드라이클리닝 비닐도 뜯지 않은 고급 정장들이 걸려 있었죠. 아이는 제 앞에서 보란듯이 값비싼 향수를 온몸에 뿌려댔어요. 칙칙, 칙칙, 그독하고 화려한 꽃향기가 제 몸에 밴 비린내를 덮어버리려는 듯 공격적으로 퍼져나갔죠. 화려하게 치장한 딸의 모습과 시장통에서 입던 낡은 점퍼를 걸친 제 모습이 현관 거울 속에 나란히 비치는데 그 거리감이 어찌나 아득하게 느껴지던지요. 저는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어 반찬통을 등 뒤로 숨기듯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사위 현우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어요. 37, 한창 일할 나이에 만날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장모가 왔는데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만 까딱하고는 소파에 벌러덩 드러눕더군요. 장모님 오셨어요. 아, 피곤해 죽겠네. 그 한마디가 끝이었어요. 사실 이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가장 노릇은 제가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사위 녀석이 주식이다. 뭐다 해서 날려먹은 돈만 해도 꽤 되거든요. 승진해서 누락됐다고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툭하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징징대면 결국 지갑을 여는 건 저였으니까요. 요즘 뉴스에서 말하는 갯거루족이니 빨대족이니 하는 말이 딱 우리 집 꼴이구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짐짓 모르는 척 겉옷을 벗어 한쪽에 개어두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사위가 입맛이 없어 보이길래 얼큰한 꽃게탕이라도 끓여주려고 냄비를 꺼냈죠. 그런데 가스불을 켜고 육수를 올리자마자 민지가 득달같이 달려와 가스 밸브를 잠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미쳤어. 아침부터 무슨 찌개야. 옷에 냄새 다 배게. 민지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찢어졌어요. 아니, 현우 서방 얼굴이 반쪽이 됐길래 뜨끈한 국물 좀 먹이려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지는 신경질적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엄마, 제발 부탁인데 여기서 요리하지 마. 우리 회사 사람들 냄새에 진짜 예민하단 말이야. 엘리베이터 탔는데 옷에서 음식 냄새 나면 얼마나 촌스러운지 알아. 그리고 그이도 아침에 냄새 나는 거 싫어해. 그냥 시리얼이나 먹고 나가면 되는데 왜 굳이 일을 벌여. 엄마가 이러니까 우리가 엄마를 집에 부르기가 싫은 거야. 부르기가 싫다.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어요. 저는 멍하니 꺼진 가스레인지를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냄비 뚜껑을 덮었어요. 평생 생선 비린내를 참아가며 그 냄새 덕분에 번 돈으로 너희를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까지 보냈는데 이제는 그 냄새가 너희의 세련된 삶을 방해하는 오점이 되어버렸구나.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꽃게들이 마치 처량한 제 신세 같아 보였어요. 싱싱하게 살아보겠다고 거품을 물고 발버둥치는 녀석들이나 자식들 비위 맞춰가며 뭐 하나라도 더 해먹이려고 애쓰는 저나 다를 게 뭐가 있나 싶었죠. 엄마, 나 늦었어. 갈게. 아, 그리고 올 때 분리수거 좀 해주고 가. 음식물 쓰레기도 냄새 나니까 꼭 갖다 버리고. 민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현관을 나섰어요. 사위도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더니 다녀오겠습니다. 한마디 던지고는 아내 뒤를 따라 나갔고요. 텅 빈 아파트, 윙윙거리는 공기청정기 소리만 요란하게 울리는 거실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제가 가져온 반찬통은 냉장고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식탁 구석에 밀려나 있었죠. 향수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 다시 비릿한 제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 저는 괜히 제 옷소매 냄새를 킁킁 맡아보았어요. 열심히 살아온 땀 냄새라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에게는 그저 지워버리고 싶은 가난의 냄새, 구시대의 냄새일 뿐이었나 봅니다. 쓰린 속을 달래려 냉수 한 잔을 들이켜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조차 왜 그리 쓰고 비리던지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냄새 타령은 그저 서막일 뿐 제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저 철없는 자식들이려니 내가 좀 더 참으면 되겠거니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을 뿐이죠. 참 미련하게도 말이에요. 며칠 뒤 제 낡은 빌라의 정적을 깬 건 다급하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인터폰을 확인하기도 전에 문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익숙한 울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딸 민지가 제 품으로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는 것도 용납하지 않던 아이가 화장기 하나 없는 퉁퉁 부은 얼굴로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통곡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나 정말 죽고 싶어. 사는 게 지옥이야. 그 말 한마디에 며칠 전 냄새난다고 저를 구박하던 그 매몰찬 모습은 눈 녹듯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는 오로지 자식 걱정뿐인 어미의 본능만 남더군요. 민지를 방 안으로 들여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막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제 사위 현우가 글쎄 코인인지 뭔지에 손을 댔다가 쫄딱 망했다지 뭡니까. 그동안 모은 돈은 물론이고 여기저기서 빚까지 끌어다 썼는데 그게 다 휴지 조각이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민지 본인도 출산 후유증으로 산후 우울증이 심각해서 약 없이는 잠도 못 자는데 이제 곧 사채업자들이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협박을 한다며 덜덜 떨더라고요. 엄마, 나 회사 잘리면 우리 정말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해. 현우 씨도 지금 정신이 반쯤 나갔어.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치면 우리 애는 어떡해. 나 진짜 무서워서 못 살겠어. 딸아이가 숨도 못 쉴 정도로 꺽꺽거리며 우는데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코인 빚은 무슨 백화점 명품관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며 긁어댄 카드값과 돌려막기 빚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우울증이라던 아이가 입고 온 옷이며 신발이 신상 명품이었다는 걸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자식 눈물 앞에 장사 없다고 제 눈에는
그저 벼랑 끝에 몰린 불쌍한 내 새끼로만 보였던 겁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 베네적 오리와 함께 보관해 두었던 낡은 통장 지갑을 꺼냈어요. 손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그 통장에 든 돈이 어떤 돈인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겨준 사망보험금, 그리고 제가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10원, 20원 아껴가며 뼈 빠지게 모은 제 노후자금이자 장례비 1억 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는 그 돈을 꺼내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걸 주면 나는 정말 빈 껍데기인데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나 하는 두려움이 스쳤지만 당장 죽겠다는 딸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이거면 되니? 이거. 엄마 장례비까지 다 털어 넣은 거야. 내 목숨줄이나 마찬가지다. 제가 통장과 도장을 건네자 방금 전까지 숨이 넘어갈 듯 울던 민지의 눈물이 거짓말처럼 뚝 그치더군요. 아이는 낚아채듯 통장을 받아들고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내가 나중에 10배, 아니 100배로 갚을게. 현우 씨 승진하면 이 돈부터 제일 먼저 갚으라고 할게. 진짜야.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평생 시장통에서 사람을 겪어본 제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등을 울리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사위에게라도 경각심을 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지야, 그래도 큰 돈인데 차용증 하나만 쓰자.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야 현우 서방도 책임감을 갖지 않겠니? 그러자 민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고맙다며 매달리던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눈매가 매서워지더군요. 엄마는 딸한테도 차용증을 받아야 해. 내가 떼먹을까봐 그래. 와, 진짜 정없다. 엄마 딸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종이 쪼가리가 그렇게 중요해. 아이는 쏘아붙이면서도 돈을 도로 내놓을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결국 입을 삐죽거리며 식탁 위에 있던 메모지에 휘갈겨 쓰더군요. 일금 1억 원을 빌립니다. 글씨는 날아가고 도장도 없이 지장 하나. 대충 찍은 그 종이 쪼가리가 제 전 재산과 맞바꾼 유일한 증거가 되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종이 한 장이 훗날 저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될 줄은요. 돈을 건넨 후 저는 다시 딸네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빚 갚느라 고생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생활비라도 아껴주자는 마음에 파출부자청에서 청소해주고 반찬에 나르고 손주를 봐줬죠. 사위 현우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 퇴근하고 돌아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소파와 한 몸이 되어 TV만 봤어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기를 돌리고 있어도 다리 한번 들어주는 법이 없었죠. 오히려 제가 청소기 소리 때문에 TV 소리가 안 들린다고 볼륨을 높이거나 인상을 찌푸리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베란다 창틀 먼지까지 닦아내느라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상태였죠. 얼굴에 흐르는 땀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어서 거실에 있던 사위에게 부탁했어요. 현우 서방, 미안한데 거기 수건 좀 하나만 던져주게. 눈이 따가워서 원. 현우는 귀찮다는 듯 과고 혀를 차더니 소파 옆 바구니에 있던 수건 하나를 툭 던져주더군요. 저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얼른 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았어요. 땀을 닦아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데 수건에서 묘하게 퀴퀴하고 비릿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덜 마른 빨래 냄새인가 싶어 코를 박고 킁킁거렸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민지가 옆에서 척척거리며 웃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영문을 몰라 쳐다보는 제게 현우가 심드렁하게 한마디 던지더군요. 아, 장모님. 그거 우리 뽀삐 발 닦는 수건인데. 뭐 어때요? 빤 건데. 장모님 땀 냄새보단 나을걸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뽀삐.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었죠. 제가 지금 제 얼굴을 문지르고 있는 이 수건이 개발을 닦던 걸레라는 소리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에 들린 수건이 마치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멍하니 사위를 바라봤지만 그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표정으로 다시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어요.
민지는 배를 잡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표정이 왜 그래? 더러운 거 아니야. 삶아서 빤 거야. 뽀삐가 얼마나 깔끔한데. 엄마 땀 냄새가 더 독하니까 그냥 써. 제 땀 냄새가 개발 냄새보다 독하다고요? 1억 원. 내 피 같은 돈 1억 원을 내주고 제가 받은 대우가 고작 개수건이라니.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내 존재는 가족이 아니구나. 아니, 심지어 저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수치심과 모멸감이 뜨거운 용암처럼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낼 수조차 없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면 말도 안 나온다더니 딱 그 꼴이었죠. 바닥에 떨어진 개수건을 바라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실을 채우는 딸 부부의 웃음소리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고 제 얼굴에 묻은 땀은 이제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약과였죠. 돈을 손에 쥔 그들이 보여줄 진짜 본색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날 그 개수건으로 닦아낸 것은 제 땀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제 마지막 기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억 원을 건네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돈을 갚기는커녕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자식 걱정에 며칠 밤을 설쳤어요. 사위 빚은 좀 해결됐는지, 민지 우울증은 좀 나아졌는지, 손주 녀석은 밥 잘 먹고 있는지, 결국 참다 못해 제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바리바리 싸들고 딸네 집으로 향했죠. 개수건 사건 이후로 발길을 끊겠다고 다짐했건만 핏줄이 당기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 발등 제가 찍는 줄 알면서도 말이에요. 익숙하게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도어락 커버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제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삐릭하는 경고음만 울리고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을 다시 눌러봐도 마찬가지였죠. 혹시 제가 번호를 잊어버렸나 싶어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 인터폰 화면이 켜지더니 사위 현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누구세요? 아, 장모님.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지 마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화면 속 현우는 문을 열어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귀찮은 잡상인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죠. 아니, 이 서방,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아서 애들 주려고 반찬 좀 해왔는데 문 좀 열어주게. 장모님, 죄송한데 그냥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지 마세요. 장모님 다녀가시면 집에서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고 제 친구들이 놀러와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냄새 빼느라 며칠 고생했다고요. 생선 비린내. 또 그놈의 냄새 타령이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딸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겠다 싶어 사정했어요. 이서방,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민지 얼굴이라도 잠깐 보고 갈게. 문 좀 열어줘. 그러자 잠시 후 도어락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하지만 문은 활짝 열리지 않았어요. 민지가 틈새로 고개만 빼꼼 내밀더니 제가 들고 있던 반찬통을 보자마자 질색하며 손으로 밀쳐내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또 반찬이야. 내가 이거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 냄새 난다고. 반찬통이 바닥에 나뒹굴고 뚜껑이 열려 빨간 김치 국물이 복도 바닥에 튀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쭈그리고 앉아 반찬을 주워 담으려는데 민지가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하더군요. 그 눈빛은 제가 알던 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엄마, 우리 솔직하게 말할게. 나 이제 엄마 잔소리 듣기 지겨워 죽겠어. 그리고 돈도 줬잖아. 엄마 노후 자금 다 털어서 줬다며. 그럼 이제 엄마 할 도리는 다 한 거 아니야?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나는 너희 걱정돼서. 걱정. 그게 간섭이고 집착이야. 우리도 우리 인생 좀 살자고. 엄마가 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 우중충해지고 냄새 나는 거. 현우 씨도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제 서로 간섭하지 말고 남처럼 쿨하게 살자고. 그게 요즘 트렌드야. 남처럼 살자. 1억 원을 받아 챙긴 딸의 입에서 나온 결론은 손절이었어요. 돈 줄 때는 엄마밖에 없어 하며 매달리더니 돈 떨어지니 남이라니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처럼 살자고 내가 너희한테 1억을 줬는데 그 돈 받고 입 싹 닫겠다는 거냐? 누가 입 닫는데 나중에 갚는다고 했잖아.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닥달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 늙어서 자식한테 의존하지 말고. 돈 줬으니 끝난 거잖아. 왜 자꾸 질척거려. 빈티나게. 민지는 마치 껌딱지 떼어내듯 저를 밀어내고는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굳게 닫힌 문 안쪽에서 아우 냄새나 소금 뿌려야겠어 하는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저는 바닥에 쏟아진 김치 국물을 손수건으로 닦아내지도 못한 채 멍하니 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복도 센서등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지만 제 마음속 어둠보다는 덜했죠. 쫓겨나듯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지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다가 다리가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과 뒤섞였어요. 옷소매로 얼굴을 닦는데 문득 며칠 전 썼던 그 개수건의 퀴퀴한 냄새가 다시금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했는데 1억을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와 자책으로 가슴을 치고 있는데 빗소리 사이로 문득 잊고 있었던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어요. 10년 전 암 투병 중이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남긴 유언이었죠. 여보, 자식 너무 믿지 마. 세상이 변했어. 내 명의로 된 이 아파트. 당신이 꼭 쥐고 있어. 절대 미리 주지 마. 내가 죽고 나면 당신 지켜줄 건 자식이 아니라 돈이고 집이야. 명심해. 그때는 남편이 야속했어요. 어떻게 자식을 못 믿냐고 타박했었죠. 그래서 딸 부부가 신혼집 구할 때 이 아파트에 들어와 살게 해주면서도 남편의 유언 때문에 차마 명의 이전은 못 해주고 전전긍긍했었는데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 아파트 아직 내 명이지. 민지와 현우는 10년 넘게 자기들 집처럼 살고 있어서 깜빡 잊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이 집의 주인은 엄연히 저 강혜숙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등기 권리증,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그 누런 서류 봉투가 떠올랐어요. 눈물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 서늘한 도끼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남처럼 살자고 했지. 돈 줬으니 끝이라고.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남이라면 남의 집에 공짜로 살 자격도 없는 거잖아. 저는 빗속을 뚫고 행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더 이상 처량하지 않았어요. 제 손에는 아직 마지막 히든카드가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그 카드를 어떻게 써야 가장 뼈아픈 복수가 될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저는 빗속에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짜 남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저는 곧장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사이 틈바구니에 숨겨둔 낡은 반다지, 그 속에 제가 찾던 누런 서류 봉투가 고이 잠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빳빳한 종이, 냄새와 함께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유자 강혜숙, 그 세 글자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10년 전 딸 부부가 결혼할 때 남편은 유독 고집을 피웠습니다. 집은 해주되 명의만큼은 절대 넘겨주지 말라고요. 사위가 미워서가 아니라 세상 일 모르는 거라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제가 쥐고 있으라고 했었죠. 그때는 남편이 야속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죽은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네요. 자식보다 돈이 더 믿을 만하다는 그 씁쓸한 유언이 이제야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남이라고 했지. 남이면 내 집에서 살 자격도 없는 거야. 내 돈 1억은 떼먹었을지 몰라도 이 집만큼은 절대 못 뺏긴다. 등기 권리증을 품에 안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흐른 자리에 서늘한 도끼가 차올랐죠. 더 이상 자식에게 호구 잡히는 늙은이는 되지 않겠다고.
내 남은 인생과 존엄은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민지의 SNS를 염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면 딸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민지는 결혼 기념일 제주도 여행 힐링하러 떠나요. 라며 비행기 티켓 사진을 올렸더군요. 돈 없어서 죽겠다더니 제 피 같은 1억으로 호의호식하며 여행까지 가는 꼴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때를 기다렸죠. 그들이 제주도로 떠났다는 걸 확인한 날 오후, 저는 등기 권리증과 신분증을 챙겨 들고 딸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21번 고르고 미리 알아둔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여기 동작구 아파트인데요. 도어락 좀 뜯어주셔야겠어요. 곧 도착한 열쇠공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낡은 옷차림의 할머니가 고급 아파트 문을 따달라고 하니 그럴만도 했겠죠. 할머니, 여기 사시는 분 맞아요? 신분증이랑 집문서 확인 안 되면 못 열어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요. 저는 보란듯이 품에서 등기 권리증과 신분증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제가 집주인입니다. 강혜숙, 여기 이름 보이시죠? 세입자들이 월세를 몇 달째 밀리고 야반도주를 했는지 연락이 안 돼서요.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제 당당한 태도와 확실한 서류 앞에 열쇠공은 군말 없이 공구 가방을 열었습니다. 윙하는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도어락이 뜯겨나가고 현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향수 냄새와 개비린내가 섞여 묘한 악취를 풍기더군요. 거실 바닥에는 민지가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집골하고는 저는 혀를 차며 새 도어락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가장 튼튼하고 비싼 걸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남편의 기일로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이제 이 집을 지켜주는 건 자식이 아니라 저승에 있는 남편뿐이라는 생각에서였죠. 설치가 끝나고 열쇠공이 돌아간 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제 돈으로 샀지만 10년 동안 며느리 눈치 보느라 편히 앉아보지도 못했던 소파. 가죽 냄새가 아니라 제 돈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저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제 짐이랄 것도 없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 들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현관문을 보며 싸늘하게 중얼거렸죠. 어디 한번 들어와 봐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될 거다. 그날 밤늦게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민지와 현우가 아파트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양손 가득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겠죠. 하지만 그들의 즐거운 여행은 현관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띠띠띠띠 삐빅 띠띠띠띠 삐빅 몇 번을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어락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다는 걸 뒤늦게 눈치챈 민지가 당황해서 소리쳤겠죠. 오빠 이거 뭐야? 도어락이 왜 바뀌었어? 우리 집 아닌가? 무슨 소리야? 1204호 맞잖아. 누가 장난쳐놨나? 현우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욕을 해댔지만 굳게 닫힌 철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결국 민지가 울먹이며 제게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엄마, 우리 집 도어락이 이상해. 아예 뜯겨 나가고 새 걸로 바뀌었어. 비번 눌러도 안 열리고 이거 도둑 든 거 아니야? 엄마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는 거 있냐고요? 아주 잘 알죠. 이 모든 게 누구 작품인지. 저는 따뜻한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며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둑이라니. 주인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려는 놈들이 도둑이지. 거기 내 집이다. 비밀번호는 내가 바꿨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헉들이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1억 원짜리 교훈을 얻은 제가
이제는 그들에게 진짜 인생의 쓴맛을 보여줄 차례였으니까요.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흐른 후 현관 밖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며 고함을 질러댔고 현우는 발로 문을 걷어차며 육두문자를 내뱉더군요. 15층 높이의 아파트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는데 평소 같았으면 이웃들 눈치 보느라 쩔쩔맸겠지만 지금은 그 소음조차 제게는 승리의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 벽에 붙어있는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 얼굴로 씩씩거리는 민지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현우의 모습이 들어오더군요. 엄마, 미쳤어. 왜 비번을 바꿔?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열어. 민지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아주 나직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대꾸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안 사는데요.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뭐? 엄마 지금 장난해. 나 민지야. 엄마 딸 박민지라고. 여기가 왜 엄마 집이야? 우리 집이지. 너희 집. 뭔가 착각하나 본데 등기부등본 한번 떼봐라. 이 집 주인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강혜숙 바로 나다. 너희가 그랬지. 남처럼 살자고. 남이 왜 내 집에서 공짜로 사니? 무단점거 그만하고 당장 나가라. 제 말에 현우가 인터폰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이거 불법이에요.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도어락 바꾸는 거 주거 침입죄인 거 모르세요? 경찰 부르면 장모님만 곤란해져요. 좋게 말할 때 문 여세요. 경찰. 그래, 불러라. 당장 불러. 나는 집주인으로서 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뿐이다. 너희야말로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주인 행세한 죄 내가 물어주마. 그리고 그 돈 1억 증여라고 착각하나 본데 저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인터폰 카메라에 비췄습니다. 민지가 휘갈겨 쓴 그 차용증이었죠. 여기 차용증 있다. 빌려준 돈이다. 내가 너희 예뻐서 그냥 준 돈인 줄 알았니? 안 갚으면 급여 압류 들어갈 거다. 회사에 사채업자 찾아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월급 압류 통지서 날아가는 게 더 쪽팔릴 텐데. 민지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하지만 현우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아니면 자존심 때문인지 끝까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봐요 장모님. 치사하게 정말 이럴 겁니까? 우리가 1억 떼먹겠다고 했어요.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집 우리가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말이 됩니까? 점유권이라는 게 있다고요. 점유권. 그래, 법대로 해보자. 난 이미 변호사 상담 다 마쳤다. 명도 소송 진행할 거고 이 집은 내일 당장 부동산에 금매로 내놨다. 강남 사람들이 줄을 섰더구나. 난 그 돈 들고 세계 일주나 다니면서 남은 인생 즐길 거다. 너희는 찜질방을 가든 호텔을 가든 아니면 길바닥에 나앉든 알아서 해라. 금매, 세계 일주, 길바닥. 제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 하나하나 비수가 되어 꽂히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두 사람의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이 집이 유일한 보루였으니까요. 1억 원은 이미 빚 갚는데 다 써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태라는 걸 제가 모를 리 없었죠. 이 집마저 잃으면 그들은 정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인터폰 화면 속 두 사람이 바닥으로 사라졌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무릎 꿇는 소리, 그리고 애원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장모님, 아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당장 갈 곳도 없는데 쫓겨나면 저희 죽어요. 현우의 비굴한 목소리에 이어 민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미쳐서 그랬어. 개수건도 내가 다 잘못한 거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엄마 딸이잖아. 그 말이 또다시 제 마음을 흔들려고 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날의 모욕을 떠올렸습니다.
개발 닦던 수건을 던져주며 키득거리던 그 얼굴들. 냄새 난다며 코를 막고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눈빛들. 지금 저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기적인 눈물일 뿐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터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오디오 앞으로 걸어가 볼륨을 높였죠. 둥둥둥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어우러진 흥겨운 사물놀이 가락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통곡 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는 그 신명나는 가락 속에 묻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딸이 그토록 싫어하던 냄새. 하지만 제게는 가장 향기로운 인삼차를 타기 위해서였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이 집의 주인으로서 누리는 여유였습니다. 후 하고 차를 불어 한 모금 마시니 쌉싸름한 인삼 향이 입안 가득 퍼지더군요. 아, 이제야 집 냄새가 좋네. 사람 냄새가 나. 밖에서는 여전히 엄마, 문 좀 열어줘 하는 비명이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두 다리 쭉 뻗고 아주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펼쳐질 제 인생 이막을 꿈꾸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예정대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동작구의 그 아파트는 워낙 입지가 좋아서인지 내놓기가 무섭게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더군요. 집을 보여주기 위해 열쇠공을 대동하고 다시 딸네 집을 찾았을 때 현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졸고 있는 민지와 현우를 발견했습니다. 밤새 밖에서 기다린 모양인지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다시 한번 매달리더군요. 장모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집 팔리면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응, 집만은 제발 팔지 마. 나 엄마 딸이잖아.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죠. 이미 늦었다. 어제 말했지. 남의 집에 공짜로 살 생각 말라고. 그리고 너희가 1억 갚을 능력 없다는 거 내가 모르겠니? 이 집 팔아서 그 빚 갚아줄 테니 고마운 줄 알아라. 남은 돈은 내 노후 자금이다. 한 푼도 못 준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과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은 탓에 계약금 입금까지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죠. 민지와 현우는 결국 짐을 싸서 쫓겨나듯 나가야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보증금 싼 월세방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도 현우는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남이니까요. 저는 집을 판 돈을 쥐고 미련 없이 서울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비린내 나는 노량진 시장통과 퀴퀴한 반지하 방에서만 살았던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거예요. 목적지는 제 고향 부산이었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그 푸른 바다가 그리웠거든요.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으리으리한 집은 아니지만 베란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나는 곳이죠. 예전 같으면 바다 냄새가 지긋지긋했을 텐데 이제는 그 냄새가 자유의 향기처럼 느껴지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닷가 산책로를 걷고 오후에는 노인 복지관에 나가 사교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강 여사님, 스텝이 아주 경쾌하시네. 왕년에 춤 좀 추셨나 봐요. 어머, 아니에요. 평생 생선만 다듬다가 이제야 처음 춰보는 걸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왈츠를 추는 제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에는 더 이상 찌든 생활고나 자식 걱정으로 인한 그늘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사귄 친구들은 자식 자랑 대신 내 인생 자랑을 하더군요. 어제는 뭘 배웠고 내일은 어디로 놀러 갈 건지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67세에 비로소 제 인생의 봄날을 맞이한 기분이었죠.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잊고 지냈던 씁쓸함이 다시금 밀려오더군요. 민지였습니다. 엄마, 나야, 민지. 번호 바꿨어. 한참 찾았잖아. 나, 둘째 가졌어. 입덧이 너무 심해서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누워만 있어. 현우 씨도 회사에서 잘리고 지금 대리운전하는데 힘들어 죽겠어. 엄마가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돼? 나 너무 무서워. 반찬이라도 좀 보내주라. 엄마 솜씨 그립다. 문자를 읽는 제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둘째라니, 그리고 회사까지 잘렸다니. 예전에 저였다면 당장 보따리 싸들고 서울로 올라갔겠죠. 딸이 힘들다는데, 손주가 생겼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하지만 그때 제 뇌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땀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닦으라며 던져주던 냄새나는 수건. 개발 닦던 건데 엄마 땀 냄새보단 나아하며 키득거리던 그 악마 같은 웃음소리. 그 기억이 제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고 저 멀리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고 있었죠. 그래, 나는 이제 자유다. 더 이상 호구 잡히는 엄마로 돌아가지 않겠다. 저는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답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축하한다. 새 생명은 축복이지. 근데 어쩌니 나 지금 댄스 파티 가야 해서 바쁘다. 그리고 남의 집에 낳는 거에 내가 왜 참견하니? 너희끼리 남처럼 쿨하게 잘 살아라.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주저없이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이내 시원한 바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질기디 질긴 악연의 고리를 제 손으로 끊어낸 것이죠. 강 여사님, 빨리 오세요. 파트너 기다려요. 복지관 친구들의 부르는 소리에 저는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반짝이는 스팽글 드레스가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더군요. 네, 가요. 오늘 탱고 추는 날이죠. 저는 방문을 닫고 경쾌한 스텝을 밟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등 뒤로 부산 앞바다의 파도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을 응원하는 힘찬 박수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67세 강혜숙, 내 인생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누구의 엄마도 장모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빛나는 삶을 향해 쉘위 댄스. 강혜숙님의 사이다. 결말, 정말 속이 다 시원하지 않나요? 자식에 대한 사랑도 존중이 없다면 결국 상처만 남는다는 걸 보여주셨죠. 남처럼 살자던 말의 대가를 치른 딸 부부를 보며 우리도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게 진짜 행복한 노후의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